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어요. 동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줬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동서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지인분들의 상담도 자주 해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해결해 줬었죠. 그런 동서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항상 뒤따라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동서와 시동생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시동생도 동서 집안의 대우를 받곤 있었지만 동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길을 못 펴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었죠. 결국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동생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서를 난감하게 만들었었고 좋았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에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한마디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몰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는 너는 모든 생활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형, 이건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선은 남들과 온전히 직업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지 형은 모르고 있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변호사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남들한테 웃음이나 판다고 몰아가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 서로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상담 온 의뢰인분께 정색하고 인상 쓰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나는 내일보다 항상 다른 사람 일 처리하기 바빠. 항상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지 못해. 아주버님이 방금 하신 말대로 당신은 내가 일하는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웃음 주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계속 의심만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의심할 거야?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시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좋게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시동생과 동서가 각자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살면서 남편한테 가벼운 여자로 비칠 줄 몰랐다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가족들 모두 동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모가 시동생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지 몰라? 너 그거 병이다. 의처증 같은 거라고.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우월해 보이니까 남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너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 같아도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좀 더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불안한가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테니 그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화내셔봤자 오히려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도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거야? 남자 의뢰인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겠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기력을 보충해서 다음날 또 남자들과 쉬지 않고 상담하지 않겠소? 시동생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동서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댁에서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시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련님, 방금 했던 말은 옆에 있던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거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형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긴 한 거야.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네가 그런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만약 정말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뭐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줄 알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 너 정말 의처증 아니야? 의심병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뭔지 잊었어? 변호사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확실하다고. 제가 봐도 시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확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동생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내외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시동생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과 반대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했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다는 걸 더욱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점심시간 때 정신없이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식당과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끔 저희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배달도 되기 때문에 동서 사무실에도 몇 번 배달 간 적은 있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전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저는 카운터나 배달 일을 주로 하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저는 주로 식당 주위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주로 합니다. 동서가 반대편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홀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음식을 전달받아 스쿠터에 실은 뒤 출발하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당을 다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없던 저는 배달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아는 척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동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말한 대로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저는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도 동서가 외제차에 올라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라 동서가 바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점심시간 때 배달을 하러 나가다가 동서를 봤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모르는 외제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바람이냐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시동생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며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정말 동서가 만에 하나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오래간만에 저희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문한 백반을 내어주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동서는 저에게 가끔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냐는 말을 꺼내길래 흔쾌히 받아 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동서와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동서가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며칠 전에 봤던 외제차가 동서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고 동서는 자연스럽게 그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한가해진 저는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한 뒤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미 출발한 외제차를 따라가기 위해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신호가 걸리게 되면서 저는 외제차 옆에 바짝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짙게 썬팅이 되어 있던 차라 창문을 내리지 못한다면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창문을 내려준다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렸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남자였고 그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는데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외제차는 출발을 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동서가 탄 외제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저에게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했던 동서가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걸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 동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발뺌을 하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는 일이 좀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고 직원들이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이지 않길래 물어보니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먹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한테 백반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백반을 들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서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가 동서 상담실에서 밖에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열렸고 눈앞에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직원들만 밥 먹으러 왔는데 동서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배가 고플까봐 백반 하나 준비해서 왔지. 점심시간도 걸을 만큼 많이 바쁜 거야? 여기가 지금 형님 안방이에요?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한창 바쁠 시간에 사무실에서 청국장 냄새 풍기면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가지고 오신 6,000원짜리 청국장 제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냄새 풍길 테고 그럼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또 찾아오고 싶겠냐고요. 지금 한창 상담 중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의뢰인 보는 앞에서 체면구기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땐 제가 잘 아는 법대로 일 처리할 테니까 가족들끼리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이라고요.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건네받은 청국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전부 부어버린 뒤 물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곤 빈 그릇을 다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서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상담실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더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상담실 안을 확인해 봐야만 했죠. 저를 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서를 대응하면서 변기에 청국장을 부어버린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상담실 안에 계신 의뢰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려는 순간 동서가 악착같이 막아서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동서의 힘에 밀려버린 저는 결국 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려 상담실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려는데 그 타이밍에 동서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말리게 되었고 끝내 상담실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밝혀내서 확실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서의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제 화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증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게 되자 저는 가족들 모두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서의 실체를 밝히는 것밖엔 없었죠. 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련님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뒤쫓아 가봤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동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목격했던 장면이고 제 눈에 들어왔던 현장을 증거물로 남겨두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을 왔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백반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무실로 올라갔었죠.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사무실로 들어간 거지만 저를 본 동서가 악착같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동서의 뒤를 밟았어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왠 줄 알아? 항상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 제가 받은 증거물들이에요. 저처럼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도와주셨죠. 동서의 모든 일상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저를 밀치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달원 분들을 동원해 동서의 뒤를 밟아주길 부탁했어요. 제가 배달하는 스쿠터는 동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조사한다는 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달원 분들은 동서가 모르는 상황이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두 개의 증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십 개나 되는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걸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동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걸 뒤늦게 파악한 동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증거물 중에 제일 결정적인 영상을 재생시키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동서는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동생의 직감대로 동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친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친아빠도 함께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한참 지난 일에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동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친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죠.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깔깔거린 사람은 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여자도 상담실에 있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 몰래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이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시선은 그 남자가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였죠. 변호사인 동서가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동생과 새롭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모든 사실이 저에게서 밝혀지고 말았던 거였죠. 동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고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동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저에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게 된 시동생은 동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결혼을 하면서 지출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인생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 알게 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한테 아이를 떠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도 화가 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식이라면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 친자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시동생이 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없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기죄 등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긴 했지만 10달의 시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태어날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만약 친자라면 아이만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이는 동서가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는 다시 시동생과 재결합하길 원하는 눈치인데 시동생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관계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재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저는 9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뭐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을 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 해도 많이 벌어봤자 월급 400 정도였는데 그때 들어온 돈은 500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다닌 지도 오래됐고 야근도 자주 해서 그런지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월급을 500이나 맞춰주셨다는 말에 고생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 500만 원씩 꽂히는 월급에 저희 가족의 삶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자주 갖지 않았던 외식도 몇 번씩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남편한테 용돈도 올려주고 나머지 좀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죠. 힘들게 한 달 내내 야근해야 겨우 400 턱걸이였는데 똑같이 고생하고 매달 500의 월급이 들어오는 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좀 더 여유 있게 상환하면서 저희 가족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었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게 봐준 만큼 저 또한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야근하는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야식이라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출출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죠. 양손 가득히 들고 있는 야식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께 전철민 과장 아내라며 야식을 가져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직원분께서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꺼내었어요. 남편은 이미 1년 전에 퇴사를 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들고 있던 야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던 터라 재차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치솟은 월급도 의문점이었지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힘들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얻은 거라곤 남편의 퇴사 소식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하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저도 남편한테 평상시 때처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잠 한숨 못 자고 통장에 찍혀있던 월급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하는 걸 꺼려 했었기 때문에 통장에 전에 다니던 회사명으로 계좌 이체를 했었을 테고 저는 그걸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받았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월급이 올랐는지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 남편한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도 야근해?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당신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네. 야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많이 들어와서 좋잖아.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럼 내가 애들이랑 야식이라도 싸서 가지고 갈까? 요즘에 월급도 오르고 대표님이 당신을 좋게 봐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당신을 더 좋게 봐줄 거 아니야. 내조를 잘해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오늘 저녁에 당신 얼굴 보러 회사로 찾아갈게. 뭐? 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거야. 한창 바쁜 시간인데 당신이 애들까지 데려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내가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요즘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이 애들 데려오면 대표가 기분 좋아하겠어? 일하는 것도 흐름이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제가 회사에 찾아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이 회사를 퇴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와 계속 대화를 섞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아침도 먹지 않고 절대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며 재차 강하게 얘기한 뒤 서둘러 집을 빠져 나갔어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남편의 뒤를 밟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며칠 동안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자고 있을 때 지갑이나 핸드폰을 살펴봤지만 크게 발견된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조사해 봤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매일 타고 가는 차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동을 켜고 매일 출발하던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항상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도착했던 그곳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저희 친정집 주소였고 남편이 왜 친정집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내비에 찍혀 있던 친정집에 차를 주차시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지라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 무조건 따라 붙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둘러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차를 멈춘 곳은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지 않고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차 안에 남편이 올라탔어요. 저는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바짝 쫓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한참 동안 의문의 차량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어느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저희 아빠가 뛰어나오셨고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반겨주며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얼굴로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택시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 건물을 봤을 때 대충 짐작이 하나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마 남편분께서 노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름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기사님께서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건물 안으로 남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주위를 살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 건물에 유독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보이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간판이 제가 봤을 때 꾼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저런 곳 대충 알고 있는데 방금 어떤 어르신께서 그쪽 남편분을 데리고 급하게 들어가셨잖아요. 무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눈빛이던데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저도 손님 남편분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손님보다 인생을 좀 더 경험해본 바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저는 택시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노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빠지면 대부분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고정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에 기사님이 알려주신 건물로 가기 위해 5층을 누른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꽤 많은 노인분들께서 웅성거리며 한자리에 모여 있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듯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래?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 바닥에 적수가 없다고.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도 되겠어? 내 사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 도전할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왜 이리들 조용해? 없는 거야? 전서방,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오늘은 그만할까? 아, 오늘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벌써 돈이 탕진됐나 봐요. 지금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이 사람 끌어들인 거예요? 회사까지 퇴사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노름은 싫다고 했었잖아. 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이 여기서 돈 땄다고 좋아하고 있어?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노름이 아니야. 순전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당신이 상상하는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건전한 거라고. 머리 싸움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라니까. 내기와 노름은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 이건 어찌됐든 땀 흘려 버는 돈은 아닌 거잖아. 당신이 1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얼마 전에 내가 회사에 다녀갔었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야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었다고. 그런데 퇴사한 지 1년이나 됐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1년간 속이는 일은 전혀 없었겠지.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딴 거 당장 때려치워.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일단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건전한 게임이야.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 좀 봐봐라. 다들 그냥 바둑 들어 온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로 잘났다고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서방과 한판 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서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길래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전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노름과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 전서방이 얼마나 많이 이겼으면 이거 봐봐라.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잖아. 나는 지역적으로 꽤 입소문이 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대전료를 받고 전서방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이기면 그만큼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잖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소? 전서방은 재능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밥이나 먹으러 나가자. 너도 전서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서방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바둑이 노름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이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건전한 거라고. 1년 동안 너희 가족 굶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쥐어줬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을 끌어들인 거였어요. 항상 명절 때면 아빠와 남편이 같이 바둑을 뒀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기 바둑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아빠는 남편의 실력을 보고 저 몰래 설득을 시킨 거였죠.
그렇게 속여온 지 1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속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거부를 할 것 같아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죠. 그곳에선 대화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저희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시켰죠. 전서방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여태껏 월급 한 번 구멍나지 않고 채워줄 수 있었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원을 찾아봐야 할 정도라니까. 아빠랑 전서방 믿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성공하는 길이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언젠간 그게 한번 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전국에 이 사람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신 아직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바둑을 뒀었다고 나한테 몇 번을 말은 한 적은 있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노름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존경해 왔었는데 나 몰래 우리 아빠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내기 바둑을 했다는 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번만 더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너는 무슨 애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재능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오는 거지. 전서방이랑 바둑 두는 사람들이 눈뜬 장님인 줄 아니? 다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그랬어. 이 정도 실력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전서방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엄마는 딸한테 그런 말 말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딸을 생각해 준다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라고요. 돈 덜 벌어도 되니까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주위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더니 지금 당신이랑 아빠, 엄마 전부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벌써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차라리 기원인가 뭔가 그거 차려서 손님들 받고 수강생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건 돈이 안 되잖아. 내 실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푼돈이나 벌어야 하냐고. 다음 달에 상당히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 그것만 이겨도 우리 가족 몇 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고. 집안의 가장을 믿어줘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랑 우리 애들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을 거야.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 자꾸 삐딱선 탈 거야?
지금 우리만 동의한 줄 아니? 사돈 집안에서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적극 찬성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저만 빼고 온 가족이 지금의 상황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맛을 봐서 그런 건지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대전료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바둑으로 돈을 번다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이번에 이기면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곤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어요. 이미 엎어져 버린 상태라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내 아들 컨디션 안 좋아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머님, 왜 이런 심각한 일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그이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쳤으면 좋겠니? 우리 2억, 사돈댁 2억 들어갔다. 이기면 그 금액의 2배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누가 봐도 이건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말로는 노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노름이 아니에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이미 태전료 지불했고 약속까지 전부 다 잡았다니까. 네가 계속 이럴수록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컨디션 조절 못해서 폐하길 원하는 거니? 내 아들 바꿔봐라.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바꿔보래도. 내 아들이 너 옆에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시모가 난리를 치시자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건네줬어요. 시모와 남편이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고 시댁에서 한동안 오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나가는 순간 이혼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고 했지만 제 말에는 두 귀를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자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한테 신고조차 할 수 없었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순간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대전료를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빠가 쓸데없는 행동은 삼가하라며 한순간에 더 큰 피해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저도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이미 온 가족이 내기바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현관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들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2억을 투자했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완패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유, 사부인.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전서방보다 잘할 거라고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요. 자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최대한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원들 돌아다니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천서방.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천서방을 믿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돈도 꽤 됐었잖아. 금판만 뛰어들지 않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남자가 금판에서 놀아야지. 푼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천서방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뿐이야.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지? 그게 한탕만 하고 손 터는 걸로 하자. 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일단 이 집부터 빼자. 저는 남편이 집을 빼자는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들어서 확인해 보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단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나뉘게 될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내기 바둑을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남편을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끝내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남남이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가족 모두를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할 수는 없었는지 집행유예로 빠져나와 또다시 내기바둑을 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제가 가족 모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연을 끊어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았고, 지금 현재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저희 부모님 집과 시댁집까지 전부 다 거덜나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끝은 안 좋은 결말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도 이번에 시댁 식구 중에 신우가 결혼식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예식장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었죠.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갑자기 끌고 가시더니 비상계단에서 삿대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계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제가 마찰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작년 가을에 저희 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되자 시모가 평소에 자주 만나시던 계모임 회원 12명의 분들과 함께 오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결혼식은 많은 분들이 와주실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12명의 계모임 회원분들과 웨딩홀에 마련된 뷔페에 들어가시는데 좀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시면서 회원분들을 안내해 주시길래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내가 지인들 공짜밥 먹일까봐 그러는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데? 지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명부에는 작성도 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식사권부터 달라고 화부터 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너, 내가 누구야? 축의금 안 낼까봐 걱정하는 거야? 올해 동생 결혼식이라고 무상으로 밥 먹을까봐 엄청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시애미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내 지인들이 먼 길 와서 시장하다고 하니까 먼저 식사권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불만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내 성격 모르는 거니? 우리 식사 끝나면 내가 축의금 따로 걷어서 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서 네 동생이나 잘 챙겨라. 오늘같이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대충 둘러보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별로 없더구만. 내 지인들이 조용히 음식만 먹고 간다고 했으니까 식 끝나면 나한테 찾아와라. 시모는 저를 통해 축의금을 건네주시겠다며 화를 내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다른 분들께서는 축의금을 내신 다음 명단에 이름을 작성하시고 식사권을 받아 가시는데 시모는 무조건 식사권부터 달라며 결혼식장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저는 시모에게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다른 가족분들도 절차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데 시모는 지인분들을 식당으로 밀어넣고 식사권을 달라고 화부터 내시는 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기분 좋은 동생의 결혼식 날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결혼식 날 식당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일이 커지자 남편이 달려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려 하자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니 시애미한테 축의금 안 냈으니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려 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다가가 진정시켜 드리면서 계모임 회원분들이 계신 쪽으로 모셔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시모는 그제서야 진정하시더니 제가 꼭 잘못한 것처럼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고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회원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즐기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일단 시모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고생 많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네요. 남편도 시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한 번뿐인 제 동생의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싶었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었지만 예식장 식당이 시장 한복판도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와주신 자리에 시모와 계모인 분들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들며 음주 가무를 즐기셨어요. 그런 시모와 회원분들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다른 분들의 얼굴까지 붉어지게 만들었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도와주고 있는데 시모와 회원분들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하셔선 비틀거리시며 예식장을 빠져나가려 하셨어요. 좀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을 잊으셨는지 그냥 가려 하시길래 직접 가서 축의금을 달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한테 달려가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리곤 시모와 회원분들의 축의금에 대해 여쭤보며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서 축하해 줬으면 된 거지. 무슨 축의금을 달라는 거야? 너는 엄마한테 축의금 달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지금 그럴 위치가 아닌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엄마, 제 결혼식도 아니고 저제가 결혼하는 건데 지킬 건 지키셔야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알아요? 저제 시댁에서 언짢으실 정도로 엄마가 오늘 지인분들과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춤까지 추시다가 넘어지셔서 술병까지 깨트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여기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 거죠?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한두 분도 아니고 12분이나 데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식사 끝나면 따로 축의금 챙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지인분들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축의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려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내고 싶을 것 같니? 나중에 따로 받아가라.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망치려고 오신 건가요? 아까부터 멀리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건 도가 지나친 행동 같은데요? 그냥 축하만 하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계모인 회원분들 죄다 데리고 오셔서는 식당에서까지 난리를 치셨으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은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되지 않는 분들까지 모시고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셔야죠. 제 입으로 축의금을 달라는 말을 사돈께 꺼내야 되는 제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양가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정말 답답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건가요? 막말로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저희는 전혀 즐겁지도 않고 사돈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제 딸의 한 번뿐인 결혼식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도 못했다고요. 사돈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지금 당장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술 취한 모습으로 인상을 찌푸리시며 저희 엄마를 노려보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저희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자 축의금을 주겠다면서 1층에 있는 ATM 인출기에서 돈을 좀 샀겠다며 내려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모를 믿고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길래 남편이 1층으로 내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셨어요. 남편은 그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동생은 어색한 미소로 괜찮다고 했었지만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이 대신 축의금을 내겠다고 하자 엄마는 거부를 하셨어요. 시모에게 직접 축의금을 받아야겠다면서 조만간 시댁에 한번 들리겠다고 화를 억누르시며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가족 전체가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시모 때문에 화가 진정이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지만 시모는 통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핸드폰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날 시모 때문에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면서 집에 돌아와 술을 먹으면서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일을 하시던 시부는 동생의 결혼식 때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에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시모와 계모인 분들의 축의금을 대신 계좌로 보내주셨지만 남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부께서 보내주신 돈을 들고 주말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축의금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아유, 그만 좀 뭐라고 해라. 귀청 떨어지겠다. 너희 아빠가 며느리 통장으로
돈 보냈다면서. 그럼 된 거 아니야? 즐거운 주말에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엄마가 처제 결혼식 날 처신만 똑바로 하셨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겠죠. 엄마의 행동이 아버지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처음부터 축의금 내실 생각 전혀 없으셨던 거죠? 개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못됐다고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오려고 했었지. 인원수만 채워주는 게 어디니? 축의금 낼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회원들 데려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한 명당 5만 원이라며. 그럼 나까지 포함해서 65만 원인데 그 큰 돈을 나 혼자 어떻게 내니?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식사는 하셨는데 돈은 내고 싶지 않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신 거네요. 제 결혼식이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제 동생 결혼식이었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동생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아버님께서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신 1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저희 가족한테 제대로 사과하시고 어머님께서 최대한 빨리 모든 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선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뿐이라고요. 시모는 제가 불만을 털어놓자 입을 꾹 닫으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축의금 하나 때문에 서로의 감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시모는 끝까지 축의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축의금은 자기가 대신 주겠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날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모와 차라리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덜 상처받게 되는 방법 같다며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시댁을 뛰쳐 나갔습니다. 시부가 화를 내는데도 시모는 미동조차 없길래 저도 더는 용서해 드릴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아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때 되면 시부와 따로 만나 외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모와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관계가 오히려 저와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마음이 한결 편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신우는 저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신우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몇 달 전에 제 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예식장은 어땠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주말에 시댁에서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직접 만나서 대화하길 원하길래 제 동생 결혼식 날 시모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처음 설명을 해주면서 시댁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우도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워 했었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신우는 그때 당시 해외에 출장 중인 상태라 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그렇게 며칠 뒤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어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희야, 언제 올 거니? 엄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거야? 저녁 준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 지금 오빠 집에 잠깐 들렸어요. 결혼식 문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대화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다 끝나서 들어가려고요. 네가 거길 왜 가?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빨리 집으로 곧장 와라. 엄마가 걔들이랑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 모르니?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 유지할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식 올리게 될 텐데 서로 웃으면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결혼식까지 망칠 생각은 아니죠. 여기서 엄마 집 멀지도 않은데 몇 달 동안 얼굴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출발할 거니까 가서 좀 더 얘기해요. 엄마가 하루빨리 모든 걸 해결을 해주셔야 제가 웃으면서 결혼식을 끝마칠 수 있죠. 서둘러 갈게요. 신우도 시모가 잘못한 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하루빨리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결혼식 날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만나는 건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안 좋은 감정을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죠. 시모는 집에 와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으셨고 신우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며 서둘러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그동안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동생의 결혼식 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만큼 저희도 분노했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터라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의 결혼식 날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도 얼굴을 붉히면 신우까지 시모와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불행들이 다가오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먼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좋게 풀 수 있었고 더 이상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엎드려 절받기 같다며 신우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화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사람 사는 인생 언제까지 인연을 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우의 결혼식이 당일로 다가오면서 저희는 남편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 진행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저를 본 시모가 일그러진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다짜고짜 저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저 많은 아이들은 뭐야? 왜 쟤들을 데려온 거냐고? 여기가 무료 급식소도 아닌데 고원생들을 데려오면 결혼식장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같은 날 꼭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이번 결혼식 끝나면 그때 못 줬던 축의금 주기로 했었잖아. 저는 복수 같은 그런 생각 전혀 한 적 없는데 어머님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만 온 것도 아니고 원장님도 함께 오셨다고요.
문제될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신 거예요? 쟤들은 정상적으로 살아온 애들이 아니잖아.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함부로 들이면 내 딸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중요한 결혼식 망치지 말고 아이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쫓아라. 결혼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라고. 네가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애들 끄집어내서 밖으로 쫓아내 버릴 거다. 알겠니? 그리고 저런 애들은 평소에 고가의 음식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음식을 먹기도 전에 전부 다 거덜낼 게 뻔하다고.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길 건너편에 패스트푸드점 많으니까 가서 햄버거나 하나씩 사 먹으라고 돈 몇 푼 쥐어주고 보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깽판을 놓을 거니까 내 딸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애들은 조용히 내보내는 게 좋을 거야. 고아들이라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식장에 2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생각이 없으니까 평소에도 욕을 먹는 거라고. 결혼식 끝나고 너한테 주겠다던 축의금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내가 발로 걷어차서 내쫓기 전에 서둘러 처리해야 될 거다. 저는 시모가 왜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시모는 다시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내쫓으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결혼식장에 데려왔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죠. 남편도 같이 후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시모를 최대한 좋게 설득시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게끔 노력했지만 시모는 점점 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감한 저희는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식당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불렀는데 음식을 나르고 있던 원장님이 무슨 일이냐며 저희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님을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하신 원장님은 뒤로 심하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식장 안에 있던 분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았고 한 아이가 넘어진 원장님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우까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혼식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저에게 물어보길래 시모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하자 신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모습에 시모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고요. 엄마는 왜 항상 멋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일단 상황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냐고요.
엄마 밀치신 분이 보육원 원장님인 거 알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셔야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데려오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도 꽤 오래전부터 아이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결혼하니까 앞으로 자주 얼굴 못 보게 될 것 같아 제대로 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아이들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지 않았겠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며느리 너는 나한테 진작 설명을 했어야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네가 잘못한 거니?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전에 이미 두 귀를 닫으셨고 무조건 아이들을 밖으로 내치라고 저에게 화부터 내셨잖아요. 시모는 끝까지 제가 잘못을 했다며 원인 제공자라고 다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모 때문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죠. 신우의 시댁 식구들까지 모여들게 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시부가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당장 식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라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시모는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 들어가려 하시는데 그 순간 계모임 회원분이었던 한 분이 시모한테 달려오시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 계모임 회원분을 시모와 떨어뜨려 놓은 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는 순간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계모임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많은 갯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이미 해외로 도망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문제는 시모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갯돈에 집어넣고 있었다는 걸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돈이 무려 2억이나 되는 돈이었고 상당히 많은 회원분들의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외로 도망친 상태에서 잡기란 쉽지 않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말을 듣고 말았죠. 몇 달 전에 계모임에 회원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준 분이 바로 시모였던 거였어요. 시부는 계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충고했었는데 시모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계획하다가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결혼식장에 다른 회원분들까지 들이닥치면서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결혼식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우의 시댁 집안은 이런 집안 사람들과 결혼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취소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결혼식장에 발도 들여볼 수도 없이 파혼 통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시부께서 신우의 시댁 어르신들께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다며 결혼식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신우의 행복마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죠. 결국 시댁 집안은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신우는 시모와 완전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갯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 중에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혼과 갯돈을 사기 맞았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부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계시네요. 저희 부부도 정말 막막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의 잘못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시부는 그런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다곤 하지만 되돌리기에는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대책 없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시모를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아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이시겠죠. 결국 뿌린 대로 모든 걸 걷어들이게 된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